안녕하세요. 문학쌤 서미선입니다. 오늘은 백석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어를 배우는 두 번째 시간, 2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이 흰 바람벽에 있어는 모두 4시간에 걸쳐서 할 건데요. 왼쪽 위에 문학 감상 중에서 특히 오늘은 시는 어떻게 읽는가? 그 다음에 오른쪽 백석 시인의 삶과 작품 세계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온전하게 흰 바람벽에 있어. 세 번째 시간에는 백석의 또 다른 시 한 편과 그다음에 관련된 시 2편 해서 상호 텍스트로 백석 시 읽기 비슷한 시 3편 간단하게 참고로 보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 학력평가 전에 수능에서 시는 어떻게 풀까? 에 관한 수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구글 클래스룸 수업 댓글 게시판에 달아주세요. 질문이 있는 교실, 질문하는 학생 우대합니다. 워크북 15쪽, 교과서 31쪽 준비하세요. 워크북 15쪽에 있는 그림과 살짝 다르지만 자세히 보면 똑같습니다. 문학을 어떻게 읽을까? 문학의 소통 구조에 관한 그림입니다. 작품이 제일 중요하고 작가, 독자, 세계, 비슷한 작품들, 상호 텍스트 또 넓혀서 감상해라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문학이란 그렇죠. 가치 있는 것을 형상화한 언어예술이다. 위의 그림, 작가, 작품, 독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이미 중요한 내용은 책 그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워크북 15쪽 아래에 표에 들어갈 내용을 교과서 31쪽 보고 맞춰보세요. 쌤이랑 그냥 할까요? 문학의 내용, 문학의 형식. 문학의 내용이란 그렇죠. 문학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작품의 소재나 사건, 작가의 세계관 등을 아울러서 작품의 그렇죠. 주제의식으로 집약되는 게 이 문학에서 작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 내용이 뭐냐 이거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문학의 형식이란 그렇죠. 내용을 형상화하기 위한 언어적 표현 수단과 방법. 형상화. 그렇죠. 내용을 형상화하기 위한 언어적 표현 수단과 방법. 그런 거엔 뭐가 있을까? 갈래. 그렇죠. 문체, 구성, 표현 기법 등등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 아래에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구현이라고 하는 건 표현, 담는 것이에요.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형식을 선택하고 이 둘을 긴밀하게 결합하여 작품을 창작합니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문학의 구성 원리라고 했는데 문학의 소통 구조라고 합니다. 소통 구조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우리 이거 했었죠. 키워드는 그렇죠. 작품이 제일 중요한데 작가, 세계, 독자, 상호 텍스트로 넓혀서 이해해라. 여기서 개념 한 가지만 더 추가할까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작품 안에서 여러 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내적인 구조와 요소를 근거로 감상하는 것 작품 자체에서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 바깥, 작가가 누구야? 어떤 세계관, 어느 시대를 그렸어? 독자인 나는 어떻게 생각해? 비슷한 작품이 뭐야? 상호 텍스트 등에 주목해서 넓혀 감상하는 것은 외재적 관점에 의한 감상이라고 합니다. 내재적 작품 안에서, 바깥 외재적 작품 바깥에서. 쉽죠? 한 걸음 더.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단어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품 자체, 작품 작가, 독자, 세계를 각각 주안점으로 감상한다면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선생님이 무슨 론 이렇게 썼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그렇죠. 가운데 작품 자체, 누가 말하는 사람이 청자에게, 그렇죠. 서술자가 독자에게 이런 거겠죠. 작품 자체, 작품 구조를 분석하는 거 이런 걸 구조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시인에 주목한다. 시인의 체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표현되었구나. 표현론적 관점. 세계, 시대, 사회, 현실, 특정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반영론적 관점. 독자인 나한테 이 작품은 어떤 쓸모와 효과를 줄까? 어떤 쓸모, 효용, 가치가 있을까?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외우지 않고 단어 뜻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작품 자체. 그렇다면 그렇죠. 저번 시간에 소설 어떻게 읽을까? 통으로 읽어라. 제목 중요하다. 인물 배경 사건 이런 말 했었죠. 이번에는 시는 어떻게 읽을까? 쌤은 시는 마른 미역이다라는 비유를 가져올게요. 주부 아니랄까봐 이런 비유를. 혹시 여러분 부모님 생일상 차려드린다고 미역국 끓여본 적이 있나요? 끓여본 적 있는 사람? 그렇죠. 마른 미역을 대충 잘라서 물에 담가 놓으면 빼짝 마른 미역은 물을 만나서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물을 만나서 시어의 의미가 풍부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문학에서는 이런 시의 언어를 함축적 의미를 지녔다고 해요. 배웠죠? 우리 문학의 언어. 함축적이란 말은 말이나 글이 어떤 뜻을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는 한 단어 한 단어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제목을 썼을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행을 바꿨을까? 섬세하게 읽기가 첫 번째입니다. 이렇듯 시 읽기란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감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시는 어떻게 읽을까? 선생님이 먼저 나왔는데 내용 요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현실주의 시를 제외하고는 시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어떤 태도로 노래하고 있지? 그렇죠. 화자, 청자, 상황, 정서와 태도. 형식에 집중하면 시를 시답게 운율, 시적인 언어, 이미지, 어조, 시적 표현 등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뒤늦게 나오네. 그렇죠. 쌤이 팁이라고 노란색으로 썼습니다.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노래하지? 그리고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지? 쌤의 팁 바로 이 삼각형 그림. 삼각형 되게 좋아하죠. 세 개의 키워드. 바로 이 그림입니다. 삼각형의 제일 위는 화자.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때로는 시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황인데요. 누구에게 혹은 무엇을 대상으로 근데 이거는 제목이 힌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달래꽃, 광야, 별 해는 밤, 국화 옆에서 연탄 한 장. 그리고 나머지 삼각형의 한쪽 끝은 정서와 태도입니다. 시는 정서를 드러내는 서정갈래, 90% 이상이 서정시입니다. 어떤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가? 무엇에 대한 그리움, 연민, 안타까움, 어떤 태도를 노래하는가? 무엇에 대한 깨달음, 반성과 성찰, 비판 이런 거. 그리고 삼각형 아래의 쌤은 시에서 바로 느껴지는 시적 표현들을 적어봅니다. 시를 이해하는 형상화 방법 시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를 이해하는 기본 키워드입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시를 먼저 파악해라. 이거 쌤이 갖고 있는 시 묶음에서 툭 찍은 건데요. 시를 이해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쌤은 시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 A4에다가 제목, 시인, 그리고 시를 천천히 적습니다. 그리고 시를 읽고 또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시적 표현들을 간단히 오른쪽에처럼 메모합니다. 옆의 세모로 시인의 다른 작품도 한번 적어보고 우리가 백석 배울 거니까 백석의 짧은 시를 쌤이 갖고 왔는데요. 자, 좀 더 가까이 시를 볼까요? 백석의 맷새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맷새소리 백석 처마 끝에 명태를 말린다. 명태는 꽁꽁 얼었다. 명태는 길다랗고 파리한 물고기인데 꼬리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해는 저물고 날은 다 가고 볕은 서럽게 차갑다.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다. 문턱에 꽁꽁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쌤이 명태와 나의 동그라미. 왜? 읽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시적 표현 중에서 와닿았던 꽁꽁 얼었다, 길다랗고 파리하다,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의 밑줄. 왜? 강렬하니까. 그리고 서럽게 차갑다에 서럽게의 세모를 해가면서 읽었습니다. 햇볕이 서럽게 차가웠다라고 했는데 햇볕이 서럽진 않겠지. 시에 흐르는 정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정서를 만나면 세모를 해요. 시의 내용이 이해가 되었나요? 이야기로 만들어 보세요.
쌤이 옆에 쓴 삼각형 아까 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쌤 옆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구나. 이 시에서 화자는 말하는 사람은 나는 나오죠. 그런데 나는 화살표, 명태를 보고 있습니다. 꽁꽁 얼고 길다랗고 파리하고 길다란 고드름이 달린. 근데 쌤이 명태와 나를 이꼬르 그렇죠. 같다는 표시를 하고 나라고 썼죠. 이거를 문학적으로 멋지게 동일시라고 할 수 있죠. 시는 그저 해 저문 날 처마 끝에 명태를 말하고 있을 뿐인데 사실은 그 명태가 나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나도 명태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정서와 태도는 서러움을 쌤이 앞에서 읽을 때 세모를 표시했었죠. 처마에 꽁꽁 얼어붙어 고드름까지 달린다. 냉혹하고 암울한 현실로 인한 고통, 서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이 시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제목이 왜 메세소리일까요? 진달래꽃, 광야, 별에는 밤, 국화 옆에서, 연탄 한 장 이렇게 쉽게 가지 왜 한 번 더 생각하게 할까요? 메세는 산세입니다. 메세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나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문턱에 꽁꽁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린 시인을 대신한 내가 있을 뿐입니다. 시의 상황은 겨울인데 왜 제목을 메세소리라고 했을까요? 혹시 봄날 고향의 메세소리? 그렇다면 그건 현실에는 없는 고향에 가야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과 서러움, 외로움을 더 강화해 줍니다. 대비적 강화, 대비가 되어서 쌤이 여러 번 이 시를 읽고 옆에다가 메세소리, 화살표, 강화, 대비적 강화, 그렇죠. 백석은 제목에 한 방을 더 넣었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달밤 첫 번째 강의에서 쌤이 휙 지나갔던 시 기억나나요? 봄은 고양이로다. 제목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쌤 제목 중요하다고 했죠. 이번에는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오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그렇죠. 봄의 모습과 분위기를 고양이에 비유하여서 빗대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슷한 말의 반복이 주는 운율감, 비슷하게 전개되는 문장 구조, 쌤이 통사 구조라고 했죠. 고요한 느낌, 정적 이미지, 생동감 있는 느낌, 동적 이미지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나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괄호로 묶었습니다. 그렇지만 봄은 고양이다. 왜냐? 이래서. 그렇죠. 그걸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쌤이 수업자료 만들기 시작할 때 우리 집 고양이들이 옆에서 자기랑 놀아달라고 하는데요. 잠도 깰 겸 여러분 사진 한 장 보고 가세요. 한 장 더 볼까요? 급기야 난입을 했습니다. 보리야, 얘는 우리 집 노란 고양이 보리고요. 봄은 고양이고요. 고양이는 사랑이죠. 자, 다음 하트를 봅시다. 헐, 선생님 이 많은 거 다 알아야 한다고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쓴 거 3개. 화자, 정서와 태도, 시적 표현 정도가 중요하고요.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로 노래하고 있는가, 그걸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시적인 표현들은 무엇인가. 작은 글씨 읽어볼까요? 이미지, 함축적, 직유, 자연, 상징, 운율, 반어, 소재, 운유 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퀴즈. 이 개념 중에서 이상한 단어 하나 들어갔습니다. 눈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숨겨놓은 퀴즈입니다. 시의 개념을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사람은 질문을 들고 선생님을 찾아오세요. 질문하는 사람 우대합니다. 자, 이제 수업의 두 번째 2부. 백석의 삶과 작품 3개입니다. 작품을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한데 흰바람벽이 있어는 시인의 자서전, 자화상과 같은 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이전에 시인이 살아온 삶을 알면 시를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 작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을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백석 시인은 달밤 이태준 작가를 다룰 때도 나왔는데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월북문인, 월북 작가 이야기를 할 때였는데요. 백석은 실제 북으로 간 월북 작가라기보다는 북한 함흥의 고향인 시인이라 그곳에 남은 문인입니다. 월북 문인으로 한동안 시를 읽거나 월북 문인들은 한동안 시를 읽거나 연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가 1987년에 비로소 그의 시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해금. 쌤이 대학교 4학년 때 서울사대부고 우리 학교 사대부고로 교생 나왔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 국어교육과에서도 백석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술렁였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전 그때 처음 백석 시인을 알았습니다. 모던보이라는 영화에서 박해일을 닮은 듯 지금 보니 쌤 좋아하는 영화배우 박정민도 닮았네요. 이번 강의에 슬쩍 쌤 사진을 넣었습니다. 4, 5년 전 사진이라는 거 고백하고요. 백석을 좋아하는 국어쌤이라고 만방에 소리치기 위해 백석은 국어쌤 거, 문학쌤 거, 쌤이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 수다스러웠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작가 영상을 보겠습니다. 봤죠? 모던보이 박해일을 닮은, 아니 박정민을 닮은 외모에 롱코트, 구름머리를 하고 백석이 지나가면 1930년대 경성이 다 들썩거렸다고 합니다. 1912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 오산 고부를 거쳐 일본 유학을 마치고 1930년대 시로 문단에 데뷔해서 35년 시집 사슴을 내고 시를 썼던 천재 시인 백석.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 워크북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꼼꼼하게 읽기 워크북에 나와 있는 거 일단 쌤이 얘기해 줄게요. 고향 이야기부터 하죠. 백석의 본명은 백기행. 그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 평북 정주는 문학 청년들을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백석보다 20년 위 춘원 이광수, 백석보다 10살 많은 김소월. 우리가 아는 그 김소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 김소월이 맞습니다. 영변은 평북 지명입니다. 그리고 화가 이중섭, 황소 그림과 천진환 가족 사진 그린 그 이중섭 맞고요. 오산 고등보통학교 동문입니다. 백석의 집은 오산 고보 바로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사진 반장이었던 아버지, 음식 솜씨 좋은 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유년실의 체험과 추억은 목이 마르네. 평북 사투리, 방언, 평안북도 방언, 사투리 등의 토속적 어휘를 그대로 살린 시들이 어휘를 시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통적인 삶이 그의 시에 담겼습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시에서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시와 소설로 등단했고 그 덕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야오야마 학원에서 영문학 공부했고요.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졌습니다. 돌아와서 조선일보 기자하면서 시와 소설 발표했는데 1935년 백석의 시집 사슴은 한정판 딱 100부만 호화판으로 찍었습니다. 한 권의 가격이 2원이었다니까 당시 참외에 미쳐 30만 원쯤 되는 거 3원이라고 했죠. 중고등학교 1년 수업료가 30원쯤 했다니까 무척 비싼 가격으로 아름답게 만든 딱 100부 한정 시집이었습니다. 백석 시의 특징으로 고향의 사투리를 앞에서 얘기했죠.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백석이 깨달은 것은 우리말이 살아남아야 그 나라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김소월, 소월이 우리말의 선율을 아름답게 가꾼 시인이라 선율, 리듬, 산문보, 민족 율격 있습니다. 정지용, 지용은 우리말을 조탁한 시인, 조탁은 갈고 닦는 건데요. 정지용의 향수,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우리말을 갈고 닦은 사람. 그렇다면 백석은 우리말을 채집한 시인이라고 말한 문학평론가가 있습니다. 백석은 사라져가는 평북 사투리를 발굴하고 풍요롭게 구사했습니다. 우리말 지킴이 백석 시인이 선구자였습니다. 이번엔 백석의 첫사랑 이야기 듣고 싶은가요? 백석은 사랑꾼이었습니다. 학습지에 실린 백석의 첫사랑 이야기 읽었나요? 그렇죠.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첫눈에 반한 첫사랑 박경련. 백석은 수선화 같은 여자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친한 친구 허준의 결혼 피로연. 허준 삼총사가 있었는데 신현중, 허준, 백석. 허준은 친구 신현중의 여동생과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 피로연에서 박경련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했고 통영이라고 하는 시도 써서 보냈지만 박경련은 백석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집안에 반대한다 해서 거절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백석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친구 신현중이 얼른 나서서 자기는 어떠냐고 그러면서 백석의 첫사랑과 떡하니 결혼을 했다니까. 백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신현중이 얼마나 쓰레기였는지는 이렇게 100년이 훌쩍 지나고서도 국어쌤들이 백석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알까요? 아무튼 백석의 첫사랑은 시만 남기고 애절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석의 연인이라고 하면 자야여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백석과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내 사랑 자야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사랑 이야기. 백석 내 사랑. 백석 하지 않고 내 사랑 자야. 박경련과의 결혼이 틀어진 건 조선일보 기자를 그만두고 함흥에 있는 영생고등보통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바바리 입고 구름머리하고 세련되게 영어를 가르치고 게다가 축구부 교사이기도 했다니 그 얼굴에 그 문학적 재능에 축구까지 다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기생 출신인 김진향을 만났는데 자야, 둘은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자야라는 애칭을 붙여주고 2, 3년간 함흥에서 동거를 했습니다. 근데 집안의 반대가 거셌고 역시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과 원치 않는 결혼을 했으니까 아무리 본건적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절이라고 하지만 모던하게 생긴 사랑꾼이 갈팡질팡 결국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자기가 백석 곁에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한 김진양이 진짜 사랑했으니까 백석 곁을 떠났고 경성으로 떠났고 그녀를 찾아낸 백석은 다시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녀와 같이 지냈지만 부모가 다시 장가가기를 원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사랑은 깨졌습니다. 김진양은 남쪽에서 대원각이라는 큰 요리집을 운영하셨고 말년에는 전 재산을 법정 스님한테 시주해서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라는 그 길상사라는 절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에는 법정 스님과 함께 법정 스님한테 시주 다 줬으니까. 백석을 사랑하고 평생 잊지 못했던 자야 부인 김진양의 자취가 있습니다. 길상사 아래에는 이태준의 살았던 곳 수연삼방 찻집이 있고요. 여러분하고 이태준과 백석의 자취를 찾아가는 문학기행이라고 이름 붙여서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첫사랑 얘기 2명의 여인 들었죠? 암튼 허락받은 사랑은 아니었고요. 차라리 나랑 만주로 가서 살자 그러면서 백석이 자야 김진양에 줬다는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모든 연애시의 최고봉입니다. 우리 학습지에는 워크북에는 이 시 전문이 다 실려 있는데요. 선생님은 앞부분만 주황색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아니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눈이 나린다? 문장 구조에는 어긋나지만 가히 연애의 달인답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우주에 눈이 내린다니. 첫눈이 내리는 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은 백석 이후에는 죽은 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좀 후줄근하고 평범하죠? 결국 백석은 혼자서 만주로 떠납니다. 만주로 떠나면서 백석은 문난 친구에게 만주라는 넓은 벌판에서 시 100편을 건져오리라 라고 호기롭게 떠났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배고프고 힘들었으며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시절 우리가 배울 흰 바람벽이 있어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나왔는지 알겠죠? 흰 바람벽이 있어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리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이것도 배울 건데요. 이 세 편의 시는 백석의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의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백석의 분신이 나오는 3부작으로 불립니다. 자, 백석 시인은 1945년 해방을 맞아 다시 고향 평북 정주로 돌아갔습니다. 그저 고향이 북에 있어서
그곳에 남았을 뿐인데 우리는 1987년까지 우리 문학사에서 빛나는 천재 시인 백석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백석은 1935년 경성거리를 활보하며 시와 소설을 발표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바바리 코트 입고 다니고 축구 잘했던 기자이자 작가인 백석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에 8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알려지며 그의 노년의 사진이 남쪽에 전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 아래 젊었을 때의 멋짐은 고스란한 노인이 바로 백석 시인입니다. 유튜브에 백석을 치면 수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바다에서 헤매지 말고 공부할 때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 수업 시 읽기와 백석의 작품 3개 과제입니다. 워크북 22쪽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은 백석의 시 중에서 이미 9편을 제목만 적어놨습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베껴서 적어놓는 거 이런 걸 필사라고 합니다. 과제입니다. 다음 시간 시작하자마자 도장 찍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은 흰 바람벽이 있어 교과서 워크북 들고 만납시다. 안녕.